운명이라고 믿었던 사랑에 배신당한 후 한동안 충격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랑 따윈 다신 하지 않겠다 다짐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진정한 사랑은 결국 머지않은 곳에 있었고 다시 찾게 되어 행복하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 태어나자마자 베이비박스에 버려졌고 절 버린 엄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절 버리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시작은 아니었죠. 전 곧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7살 때까지 머물다 입양을 가게 됐어요. 그날의 일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던 날 보육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 저에게 선생님과 어느 젊은 부부가 다가왔어요. 선생님이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인사하렴 엄마 아빠야. 저의 새로운 부모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절 번쩍 안아주셨습니다. 전 보육원 선생님들이 저의 엄마인 줄 알다가 조금 지나 이곳은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보통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잠들고 여행을 다니는 거라고 알게 됐죠. TV에서나 동화책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런 가족들만 나왔으니까요. 저와 보육원 아이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환상 속 얘기 같은 것이었죠. 그런 저에게 엄마와 아빠가 생겼다니 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목이 터져라 웃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와 아빠가 생겨서 너무 좋았거든요. 부모님 차로 가는 도중에 제가 신나서 깡충깡충 뛰자 선생님도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 생기니까 기분이 어때? 전 웃으며 말했죠.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차는 한참을 달려 먼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바다였어요. 전 바다를 물들이는 노을을 보면서 기분 좋은 내일을 꿈꿨죠. 내일부턴 저도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요. 차에서 내려 부모님이 데리고 간 곳은 어둡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났죠. 그곳엔 저와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더 있었어요. 아이들의 옷은 모두 보육원에서보다도 더욱 남루했고 그런 풍경은 제가 그렸던 내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자 부모님은 저를 밀어놓고 문을 닫았죠. 찰칵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친자식보다 더 사랑받고 크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불행히도 전 부모 운이 없었나 봐요. 절 이름 하나 없이 버린 생모도 그렇고 절 입양해간 부부도 그렇고요. 그들은 젓갈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 말고도 다른 입양아가 6명이나 됐습니다. 입양을 그렇게 많이 한 이유는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젓갈 공장에 쓸 일손이 필요했던 거죠. 어두운 방에서 모포를 덮고 다른 아이들에 섞여 대충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전 아이들이 하는 대로 일어나서 구석에 있는 수도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밝은 곳에서 보는 방은 거의 창고 수준이었고 세면대도 없이 수도꼭지만 있는 데다 변기도 칸막이 하나 없이 덜렁 놓여져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감옥보다 더 심했죠. 전 눈치껏 다른 아이들을 따라 문 앞에 일렬로 앉아 있었고 곧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났어요. 그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지옥의 시작이었죠.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인지 그때 일들은 거의 잊어버렸어요. 단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지독했던 젓갈 냄새와 생선 비린내, 가끔 일을 제대로 못한 경우 무섭게 혼내는 아저씨의 목소리, 서러움에 밤새 훌쩍이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같은 것들이죠. 나중에 제가 다시 알아본 결과 그 부부는 그렇게 입양아들을 모아서 힘든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나 봐요. 당시엔 입양아들에 대한 기준이나 입양 이후의 일들을 지금처럼 제대로 관리하고 처리하지 않았기에 그런 일이 은근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아동 노동 인권 착취였고 게다가 폭언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죠. 학교는 의무 교육이니 보내긴 했지만 시골 학교라 선생님과 부부가 한패라서 결석을 해도 출석했다고 마음대로 처리하곤 했어요. 이따금 외부인이 오거나 할 땐 저희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서 자기들 집에 들여보냈고요. 마치 자기들이 잘 키우는 것처럼 꾸민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착취당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 몇 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 지옥에서 저보다 먼저 들어온 오빠 중 한 명이 유독 절 잘 챙겨줬어요. 제가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면 저녁에 먹고 몰래 숨겨놓은 밥 한 줌을 저에게 주기도 했고요. 제가 할 일을 조금씩 도와주기도 했죠. 소금자루를 옮겨준다던가 실수로 흘린 젓갈을 치워준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가끔 다른 아이가 오빠를 아줌마에게 일러서 둘 다 저녁을 굶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빠는 절 계속 도와줬어요. 언젠간 마당에서 일하던 도중 오빠가 저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죠. 조개 껍데기였는데 아마도 새우나 생선을 가지고 오면서 같이 딸려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치 오로라처럼 빛나더라고요. 그 색깔은 제가 이곳에 오면서 보았던 노을로 물든 바다 색깔 같기도 해서 그 조개를 보면 뭔가 그날처럼 희망의 기분이 생기곤 했어요. 전 그런 조개를 처음 봐서 너무 예쁘다고 했더니 오빠가 넣어줄게 선물 하더라고요. 전 그 조개 껍데기를 잘 닦아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그리고 일이 힘들거나 양부모한테 혼이 날 때마다 그 조개 껍데기를 문질렀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제 곁에 있는 듯 마음의 위안이 됐죠. 하루는 오빠가 열이 나서 일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날 유독 일이 힘들어서 다들 예민해 있던 상태였는데 위에 다른 오빠들이 오빠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열이 나는 오빠를 다들 마구 두들겨 팼고 오빠가 눈을 뒤집고 열 경련을 일으키자 그제야 멈췄습니다. 전 오빠를 살피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오빠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겨있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들겨 댔고 그 소란에 부부가 와서 불같이 화를 냈죠. 그러다 오빠가 열 경련을 일으킨 걸 보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전 오빠가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빠 주머니에 제가 가장 아끼는 조개 껍데기를 넣었죠. 오빠가 실려 나간 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오빠가 계속 걱정돼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어요. 오빠의 생사라도 알고 싶었지만 양부모에게 한번 물어봤다가 크게 혼만 났죠. 그러던 어느 날 양부모는 저희를 다시 여기저기로 보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전 당시 어려워서 알 길이 없었죠. 전 인근 보육원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보육원은 성당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그래도 젓갈 공장보단 훨씬 시설도 좋고 안정적인 곳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때의 기억 때문에 불면증이 심했고 위장장애가 있어서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생선 비린내나 조금이라도 젓갈이 들어간 음식을 보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요. 보육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전 친구도 없었고 아무런 삶의 낙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라고 저를 데려갔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사람이 무서웠고 친구 관계도 원만할 수가 없었어요. 제 유년 시절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누굴 원망하지도 않고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저 조금 불행했을 뿐이죠. 제 인생에 대해서 전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시련을 겪어야 했을까? 전 진정한 행복이 뭔지 겪어보지 몰랐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누구도 내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스스로 행복을 찾고자 결심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전 조금 늦었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제가 원하는 행복을 찾을 때까지 죽어라고 노력해보자고 결심을 했어요. 전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밤낮 없이 계속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고등학교 다닐 동안 그간의 진도를 잘 따라잡을 수 있었고 대학교도 나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하나하나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전 그래도 과거를 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대학교에 입학하고서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좋은 대학이라서 그런지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전 부모님이 없어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나머진 성적이 좋아서 지원받으니 등록금이 그래도 부담되진 않았는데 다들 그 등록금을 다 내면서 매일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 여유가 참 부럽더라고요. 전 굳이 제가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제가 과 탑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친구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친구들은 저에 대해 궁금해했고 전 제 과거를 애들이 알면 어쩐지 절 다르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대했죠. 말할 거 말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불필요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 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제가 부잣집 딸이고 일부러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밥을 잘 못 먹는 게 사실 트라우마 때문인데 키도 크고 마른 편이라 옷을 입으면 잘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나 봐요. 제가 입는 옷들은 다 중고 아니면 세일할 때 가끔 사는 정도였고 보육원 선생님들이 보육원에 들어오는 기부 옷들을 종종 보내주셨거든요. 거기 나름 메이커 있는 옷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전 친구가 없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문을 너무 늦게 듣기도 했고 해명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그런 소문이 돌아선지 친구들은 더욱더 저에게 접근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백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런 소문이 돌아서였겠죠. 그 중 하도 절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남자 선배가 있어서 전 그 선배에게 저의 과거에 대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절 좋아한다고 하니 제 진짜 모습을 얘기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선배는 아 진짜? 그러면서 제 말을 듣고 놀라더니 그대로 주량량을 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제 소문이 싹 퍼졌고요. 여자애들은 노골적으로 젓갈공장 하면서 킬킬 웃으며 지나가고 몇몇 빼고는 절 모른 척 하더라고요. 자기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생각이 드니 제가 달라 보였나 봐요.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내숭을 떨며 잘 사는 척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사람 마음 참 간사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다시 외톨이가 되어 조용히 수업을 다니던 어느 날 교양 수업에서 발표 수업을 하던 날이었어요. 열심히 준비한 과제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섰고 심호흡을 하고서 제 이름을 말하며 인사를 했죠. 같은 과 애들 사이에서 젓갈 하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그런데 교실 가득한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모두 그 사람을 쳐다봤지만 그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고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저러지 하고 당황했지만 과제 발표를 잘 해야 학점이 잘 나왔기에 애써 침착하게 제 발표를 이어갔죠. 발표가 끝나고도 그 남학생은 절 계속 뚫어져라 바라보더라고요. 낯이 익은 것도 같아서 아는 사람인가 하고 저도 계속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수업이 끝났고 그 남학생은 곧바로 저에게 뛰어왔죠. 제가 놀라서 그를 보고 있자 그는 뭔가 고민을 하더니 제 손에 물건 하나를 쥐어주더군요. 바로 조개 껍데기였어요. 처음엔 저도 잊고 있었죠. 조개 껍데기를 보고서도 이걸 왜 나한테 주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그가 기억 안 나? 내가 준 선물 하자 제 기억 저편에 숨어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빠? 전 말을 하자마자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뚝뚝 흘러내렸고 서 있을 힘이 없어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오빠가 이렇게 내 눈앞에 살아 나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전 몸에 힘이 다 빠져서 거의 걷지도 못했고 오빠가 절 겨우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 부축하는 오빠가 그렇게 컸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지고 예전에 알던 깡마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정말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며 그간의 얘기를 나눴어요. 오빤 그때 응급실에 갔을 때 젓갈 공장에서 탈출할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부부가 자기를 응급실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양엄마의 지갑을 들고 무작정 응급실에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택시비에 쓰고 충청도 어딘가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졌대요.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다 다시 열이 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런 오빠를 기적적으로 발견해서 살려주고 지금까지 키워준 사람이 지금의 오빠 부모님이라고 하더군요. 오빠 부모님은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들을 묻은 묘지에 가던 중이었대요. 그러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오빠를 발견했던 거고요. 오빠가 부모도 없이 그간 혹사당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늘에서 아들 대신 내려준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곧장 오빠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오빠의 부모님은 지역 유지였고 오빠는 그 이후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어요. 오빠의 부모님이 오빠를 지극정성으로 키웠고 오빠도 목숨을 구해주신 분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종종 제가 많이 생각나서 젓갈 공장이 있던 장소를 찾아봤지만 이미 젓갈 공장이 없어진 후였고 제 이름을 수도 없이 검색하면서 제 행방을 추적했지만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 공장 자체가 불법적인 건물이어서 거기 있던 아이들도 모두 유령처럼 사라져버렸고 오빤 제가 혹시나 어디 가서 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대요. 오빠의 부모님도 오빠를 통해 저의 존재에 대해 얘기를 들으셨고 백방으로 저를 찾으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래서 절 찾게 되면 꼭 만나자고 약속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빤 저만 두고 나온 게 너무 후회돼서 밤에 절 그 젓갈 공장에서 데리고 나오는 꿈까지 꾸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 헤매던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가 듣는 강의에서 발표한다고 나타나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다네요. 오빤 제가 그동안 지냈던 얘기를 듣고서 마치 자기 일처럼 많이 울었어요. 오빤 그때 제가 문을 두들겨서 오빠의 상태를 알리지 않았으면 자기는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대요. 저 역시 오빠가 저를 보살펴주고 해서 그 힘든 때를 견딜 수 있었다고 하며 같이 울었죠. 그렇게 저와 오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오빠의 부모님도 절 친딸처럼 여겨주셨죠. 오빠 역시 절 연인이면서 가족처럼 챙겨줬고요.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한결같이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요. 전 저희 과에서 절 시기 질투하는 애들 때문에 조금 어울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빠랑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과 학생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됐어요.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빠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저와 오빠가 손을 잡고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여자애들이 킬킬거리면서 젓갈 봉 잡았네, 신분 상승하려나 보네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오빤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뭐라 그랬어? 하고 붙잡았고 여자애들이 당황스러워하는데 한 애가 지기 싫었던지 아니면 평소에도 절 싫어했는지 저 틀린 말 하지 않았는데요? 제 젓갈공장 출신인 거 아세요?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빠를 보더군요. 오빠는 나도 거기 출신인데 왜? 거기 출신이면 뭐 잘못됐어? 하고 화를 냈고 다른 애들은 모두 오빠의 말에 놀랐습니다. 오빠가 지역 유지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해버렸으니 저도 놀랐죠. 그날 이후로 오빠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와 오빠는 둘이서 늘 붙어다니면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저와 오빠는 서로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다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찢어놓지 못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오빠와 전 젓가락 한 쌍처럼 실과 바늘처럼 늘 붙어다녔습니다. 오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자고 이미 정해진 미래처럼 항상 저에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미래가 마음처럼 되진 않잖아요. 오빤 대학교 졸업하고서 취업을 하려고 했다가 대학원을 가게 돼서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면서 결혼식은 대학원 이후로 하자고 했습니다. 오빤 저와의 결혼식을 사람들의 많은 축복을 받고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고 전 오빠와의 결혼식이 언제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하자고 했죠. 오빤 결혼식은 못하더라도 저와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와 오빤 비록 식을 올리진 못했지만 혼인신고를 했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한 가족으로 살게 됐습니다. 오빠의 어머니, 저의 시어머니가 되는 분은 오빠에게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사실 생판남인 오빠를 거둬 자기 아들처럼 키우셨다는 것도 보통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빠랑 결혼하는 걸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실까봐 걱정하기도 했거든요. 오빠에겐 좋은 엄마일 수 있지만 또 시어머니라면 얘기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건 기우였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오빠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오빠가 꿈을 꿀 정도로 절 그리워했던 걸 아셨기에 제가 오빠와 사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절 며느리라고 점찍으셨대요. 그래서 오빠가 졸업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 먼저 본인들의 집에 들어와 살라고 권하셨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따로 집을 얻어 살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전 먼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시어머니가 제게 잘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제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정말 극진히 모셨어요. 시부모님의 집은 2층이어서 시부모님은 1층에 저희는 2층에 살게 됐습니다.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 평생 가져보지 못한 가족이란 이름의 따스함을 알게 됐죠. 시부모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남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절 정말 아끼는 고명딸처럼 생각하셨고 전 오빠와 시부모님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누가 봐도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 저희의 행복을 운명이 시기 질투했는지 시아버지께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시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항상 다정하신 시아버지셨고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희 모두 충격이 컸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했고 오빠는 대학원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계속 시어머니 곁에 있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없으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저에게 의존하셨기 때문에 전 대학교마저 휴학하고서 계속 집에 있으면서 시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려야 했죠. 대학교에서 공부할 것도 아직 많았고 취직 준비도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를 돌보며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웠고 전 간간히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괜찮아질 때까지 졸업을 미루자고 결심했습니다. 엄마와도 같은 시어머니가 제겐 더 소중했으니까요. 더불어 오빠는 대학원에 간 이후 연구실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모든 내조를 해야 했어요. 오빠가 출장을 갈 때마다 데려다주고 몇 끼 식사를 챙겨주고 오빠가 돈이 필요할 땐 제가 일을 더해서 오빠의 용돈까지 보내줬죠. 시어머니와 오빠를 챙기느라 제 삶은 뒷전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었고요. 시어머니와 오빠에게 도움이 된다면야 제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오빠가 대학원 생활을 한 지 5년 정도 지났습니다. 대학원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오빠는 갈수록 피폐해졌어요. 그러더니 대학원 생활이 끝난 후 갑자기 저와 상의도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아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기엔 신경이 쓰인다면서 오빠 혼자 가겠다고요. 오빠를 계속 뒷바라지하는 건 상관없었지만 저도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군말 없이 잘 다녀오라고 하고 기꺼이 오빠를 보내줬어요. 오빠를 믿었으니까요. 오빠와 떨어져 지내면서 저 역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더라고요. 오빠가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저만 또 홀로 그 어두운 방에 홀로 남겨질 것만 같은 기분. 오빠와 자주 연락하고 싶었지만 연구하느라 바쁘다면서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요. 가끔 연락이 되면 기분이 안 좋은 듯 말도 잘 하지 않고 금방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와 혼인신고를 하긴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한 사이도 아니고 오빠와 만난 지 10년은 되어가다 보니 사람 마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 불안은 저를 점점 갉아먹고 절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졌어요. 처음엔 그렇게 절 예뻐하시더니 무엇 때문인지 절 신경질적으로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하면 맛이 없다는 둥, 반찬 좀 많이 하라는 둥, 많이 하면 식비 너무 많이 쓴다는 둥 온갖 트집을 잡으셨죠.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오빠가 유학까지 가면서 가세가 점점 기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오빠가 유학을 간 후 저에게 주시던 생활비도 3분의 1로 줄이셨어요. 오빠가 없으니 돈 쓸 일이 없지 않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집안 살림살이는 모두 제게 맡기셨기 때문에 돈은 항상 모자랐고 그러면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나 몰래 돈 어디다 쓰고 다니는 거냐? 네 나이에 학교도 아직 졸업하지 못하고 직장 하나 변변히 못 잡고 놀고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 언제까지 우리한테 빌부터 살 거냐? 하는 등의 말도 서슴없이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 복학해서 빨리 졸업하고 취직을 하겠다고 하면 그럼 자기는 혼자 있어야 하는 거냐며 또 화를 내셨고요. 시어머니의 등살에 저도 점점 지쳐갔고 행복은 다시 저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간혹 오빠를 보러 간다며 미국에 가실 때면 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돌아오실 때 공항으로 마중 갈 때면 다시 숨 막히는 것 같았고요. 친구나 다른 사람이면 안 보면 되는데 가장 소중했던 가족이 가장 저를 힘들게 하니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오빠가 유학을 간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본인도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너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의 계획에 전 없었습니다. 혼자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쏟아지더라고요. 그럼 어머님 저는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화살처럼 제 마음에 박혀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 왜 울고 난리야? 지금까지 생판남인 널 자식처럼 키워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야 되니? 우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니?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 세상 혼자 사는 거야. 누가 살아주는 거 아니고 강하게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씀하셨고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저에게 벽을 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비록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와의 이별을 말씀하시는 걸 짐작했어요. 아,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살던 집을 자기 여동생에게 줘버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싹 정리하고 떠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래도 오래 같이 살아온 정은 있으니 살 집은 마련해 주마 하시면서 작은 집 하나를 제 명의로 해놓고 떠나셨죠.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전 혼자서 오빠가 미국에서 돌아오면 오빠와의 첫 신혼집이 될 거라 혼자 여기고 여기저기 오빠와의 사진들을 걸어놨습니다.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결혼사진을 붙여두기 위해 빈 액자도 하나 벽에 붙여놓고요.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결국 어느 정도 예상했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오빠에게서 정말 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 너무 반가워서 눈물까지 핑 돌았죠. 오빤 저와 달리 시큰둥하더라고요. 오빤 간단히 시어머니께서 잘 도착하셨다는 말과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나 그동안 얘기 못했는데 사실 다른 여자가 생긴 지 오래됐어. 한국에 있을 때부터 다른 여자 있었고 지금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어. 진작 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너한테 말 못한 건 네가 너무 충격받을까 봐 그랬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나와 부모님한테 많이 의존하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야. 어때? 지금 혼자 있으니 살만하지? 앞으로 그렇게 쭉 살면 돼. 나 실컷 원망하고 나랑 우리 부모님은 있고 그 다음에 네 인생 살아. 알았지? 이혼 협의선 우편으로 보낼게. 어머님이 주신 집 그냥 줄 테니까 위자료로 생각하고 깨끗하게 끝내자. 오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전화를 끊고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이해가 가지 않다가 곧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여자? 전 시어머니께서 다 알고서 미국으로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혹시 다 알고 계셨어요? 하고 묻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 나도 숨기고 있기 괴로웠다. 그 여자 직업이 의사라더라. 너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얼마나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너랑 사는 것보다 그래도 훨씬 조건 좋은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엄마 입장에선 더 낫지 않겠니? 그러니 네가 이해 좀 해주렴. 우리 그래도 한땐 좋은 관계였잖아.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게 네가 양보해줘.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머니 힘드실 때 늘 곁에 있어줬고 오빠 뒷바라지 다 해주면서 제 청춘, 제 20대 시절 다 보냈는데 이제 와서 의사 며느리가 더 좋다고 저보고 양보라뇨. 어머님과 오빠만 행복하고 전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우리가 생판남인 너의 행복까지 신경 써야 되니? 이제 우린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넌 네 행복 찾아 떠나렴. 아, 누구도 다른 사람이 자기 행복 만들어주지 않아. 언제까지 우리만 바라보고 살 거니? 시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제가 몇 통이나 다시 해봤지만 그 이후론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셨고요. 오빠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오빠를 보낼 수 없어서 오빠가 간 곳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전 오빠가 미국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고 있었어요. 그만큼 오빠를 믿었으니까요. 한동안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빠를 찾아가려고 오빠를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그나마 오빠와 아는 사람들도 오빠가 유학을 간 이후엔 연락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아예 그 의사란 여자와 살기 위해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전 저 혼자 마음대로 추측해 어떻게든 연구소 사람들이 자주 가는 유학 장소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비행기는 편도로 끊었고요. 오빠를 마냥 못 찾는다면 그냥 타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자고 마음먹었거든요. 그곳에 도착해서 오빠에게 연락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도 연락해 저 미국 왔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고 문자를 남겨놨죠. 그러자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지금은 제가 이 사람 와이프예요. 본인 인생 사세요. 전 바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가 제 번호를 알고 있다면
절대 받지 않겠죠. 연락을 받은 후 전 제가 아무리 발악하고 몸부림쳐봐도 이미 모든 것이 결정난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바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끊었어요. 다른 여자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니 현실에 번쩍 눈을 뜬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운명의 흐름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전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집에서 틀어박혀 꽤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었고 사람이 무서웠어요. 가장 절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가족들에게 몇 번이고 버림받은 제 신세가 불쌍하고 이런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졌죠. 하루는 문득 너무나 화가 나서 화를 마구 퍼부어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의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욕이라도 해보려고 문자창을 켰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인 본인 인생 사세요라는 글자가 유독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혼자 있으니 살만하지? 앞으로 그렇게 쭉 살면 돼. 나 실컷 원망하고 나랑 우리 부모님은 있고 그 다음에 네 인생 살아. 이젠 우리 잘 살 테니까 너는 네 행복 찾아 떠나렴. 누구도 다른 사람이 자기 행복 만들어주지 않아. 오빠가 했던 말과 시어머니께서 했던 말이었죠. 그 말도 떠올랐어요. 세 사람이 모두 저에게 제 인생 살라고 계속 등을 떠밀었는데 저만 혼자 아직도 누구도 원치 않는데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 나도 이젠 내 인생 살자. 모두 다 잊고 오래전 젓갈 공장에서 나와 방황하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그때도 내 행복 내가 스스로 만들자고 결심했는데 그 생각을 잊고 살았네.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행복을 찾자. 전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의사 며느리가 그렇게 좋다고? 그럼 내가 의사가 돼주지. 내게 족쇄 같던 당신 모자 돌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것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내 행복한 인생은 내가 직접 만들어 갈 거야. 그 일념 하나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죠. 전 시어머니께서 주신 그 집을 팔고 가장 싼 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에 매진했어요. 다행히도 공부하던 가락이 있어서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의대로 편입하기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정도로 어렵긴 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의대생이 된 전 조금은 두려운 기분으로 학교에 다시 들어갔어요. 모두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저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에 오히려 예전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시절보다 학교 다니기는 훨씬 편했죠. 그래서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힘들게 의대를 가고 이전보다 2배, 3배의 노력으로 기나긴 전공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의사가 됐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솔직히 거의 유년 시절 젓갈 공장에서 일할 때와 맞먹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면 오빠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죠. 누구도 다른 사람이 자기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아. 다른 기억들보다 그 마지막 목소린 절대 지워지지도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 말을 성경책 말씀처럼 불경의 한 구절처럼 되새기며 다시 힘을 냈어요. 또 그래도 힘들어서 지칠 때면 그 여의사에게서 온 문자를 찍어놓은 사진을 찾아 들여다보면서 다시 복수심을 불태웠죠. 나도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후회하게 해주겠어. 행복은 스스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악착같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열매라는 걸 깨닫게 됐던 거죠. 의사 자격증을 따고 나니 세상이 바뀌더군요. 전 쉽게 대출을 받아서 작은 개인 병원을 개업했고 정말 성심성의껏 환자를 돌봤어요. 특히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욱 관심을 쏟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환자들 사이에 좋은 입소문이 나서 병원은 언제나 절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제 병원은 조금씩 규모를 넓혔고 전 더 이상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젓갈 공장 다니던 고아 여자아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고 주말까지도 일하다 보니 쓸데없는 생각들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된다고 해서 마냥 병원만 운영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도 가야 하고 공부도 계속해야 해서 그야말로 쉴 틈 없는 나날이 계속됐죠. 오빠나 시어머니 복수심 같은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가고 계절이 바뀌고 제 머리엔 어느덧 희끗한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지역 의사들끼리 모여 의료인 송년회 밤을 하던 날이었죠. 정말 뜬금없이 여기에 오빠가 바람을 피웠던 그 의사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온 문자를 찍은 사진을 보고 그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를 걸어봤죠. 통화 연결음이 들리다가 한참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죠. 전 아무 이름이나 대면서 네, 김영희 의사 선생님 번호 아닌가요? 여기 지역 의료인 송년회 밤에 와 있는데요 하고 찔러봤죠. 누구시죠? 전 서울 쪽인데.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성함이... 여잔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직 그 여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 걸까? 별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이름과 지역을 알았으니 의사 커뮤니티에서 그 여자를 찾기란 어렵지 않았어요. 대학병원의 교수로 시어머니가 탐냈을만 할 정도로 꽤 유명한 인재였더군요. 남편의 바람난 상대와 같은 직업을 택한 결과 그 상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니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 여자와 약속을 잡았어요. 대학병원 카페에서 만난 그년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았고 오빠보다 꽤 연상이었어요. 연상연하 커플은 많으니 별로 이상할 건 없었죠.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10년 전에 미국으로 간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요? 네, 어떤 남자랑요. 남자라면 저희 남편 말인가요? 아마 맞을 것 같네요.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년 조금 미심쩍어하며 남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예상한 사람과는 다른 이름이었죠. 전 당혹스러워하며 오빠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봤고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같은 휴대전화 번호를 가진 사람이 같은 직업을, 그것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분명 전 오빠의 현 부인일 거라고 여겼지만 그녀는 정말 오빠의 이름조차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희박한 확률이 맞을 수도 있는 걸까? 전 허둥지둥 그녀 앞에서 벗어났습니다. 과거는 잊자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또 이렇게 흔들리는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되고 나니 차라리 아주 조금이나마 남았던 미련이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 먼 미국 땅에서 잘 살고 있을 테지. 하늘에서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잊으라고 이런 우연을 만들어 준 걸 거야. 전 아예 완전히 예전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생각했고 혼자 오빠와 함께 했던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오빠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내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추억이 있었더라고요. 오빠를 처음 만난 대학교, 오빠와 데이트했던 장소들, 처음 같이 갔던 영화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카페, 함께 혼인신고했던 구청.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 혼자 웃고 가끔 울기도 했지만 마음이 전처럼 아프진 않았어요. 그건 그저 흘러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 정도일 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일말의 미련마저 먼지처럼 흩어져 갔죠. 마지막으로 전 시부모님과 모두 다 같이 살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오빠에 대한 원망은 이미 많이 지워졌고 한때 그래도 저희 가족이었기에 전 그 기억만을 간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가려는데 타이밍 좋게 집에서 누군가 나왔죠. 나이는 예전보다 많이 들어 보이긴 했지만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고 그분은 절 보더니 굳어지시더군요. 설마 조카 며느리? 그분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많이 닮은 시어머니의 동생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나시면서 동생분에게 집을 줬다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여긴 어쩐 일이야? 지나다가 우연히 계속 여기 사셨어요? 그랬지. 신기한 우연이 있네.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 명절 때 몇 번 봤지 우리?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10년 만에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가구 배치나 벽진 바뀌었지만 예전에 오빠와 시부모님과 살던 그때와 변함없이 똑같은 구조더군요.
전 아련하게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했어요. 현관 앞에 걸려있던 모두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 함께 TV를 보며 웃던 거실,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시던 안방, 올라가면 저와 오빠가 살던 작은 2층 방. 전 마치 어린 시절을 추억하듯 예전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즐거웠던 추억이니 웃는 것이 맞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동생분은 조금 어색하게 근황에 대해 물으셨고 제가 의사가 됐다고 하니 놀라시더군요. 전 짐짓 태어난 척 어머님과 오빤 잘 지내죠? 하고 물었어요. 동생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보시더군요. 무슨 소리야? 아직 미국에 계신 거죠? 뭐 잘 지내시겠죠? 원하던 좋은 며느리 만나서 좋아하셨으니까. 두 사람 죽었어. 얘기 못 들었어? 전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하고 되물었죠. 죽었다고? 전혀 몰랐어? 장례식 때 안 와서 이혼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들 욕 많이 했어. 검은 머리 짐승 키우는 거 아니라고. 그래도 전에 서방이었던 사람 죽고 시어머니였던 사람 죽었는데 코빼기는 비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혹시 여기 아직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와서 저 다시는 못 오게 하려고. 동생분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그쪽 시모랑 남편 10년 전에 죽었잖아. 남편은 희귀병에 걸려 계속 투병하다 죽고 그쪽 시몬 그걸 몰랐을 리 있어? 전 그 길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구역감이 차올라 견딜 수가 없었죠. 한참 하수구에 대고 토를 하다가 동생분이 희귀병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바람핀 상대가 착각했던 그 여의사가 바로 희귀병 전문의였거든요. 알듯 말듯한 연결고리에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 길로 다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잔 떨떠름하게 전화를 받았죠. 혹시 희귀병 환자 중에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이름을 가진 환자는 없었던가요? 여잔 조금 후에 아 맞아요. 그 환자분 10년 전쯤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전 여자의 대답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어요. 전 눈을 뜨자마자 바로 그 여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런 건 아닐 거야. 정말 수도 없이 되새기면서요. 여의사는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듯 저를 보더니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서 얘기를 하더군요. 10년도 훨씬 이전에 남편분께서 희귀병에 걸렸어요. 이유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없는 병이었죠. 그러다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돼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외국에 치료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으로 가신 걸로 알아요. 그럼 왜 저에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외국으로 가신 이후에도 제가 계속 예후를 살피느라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 어머님께서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아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부탁 좀 들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요. 무슨 부탁이요? 자기 딸 같은 며느리인데 상처가 많은 아이라 본인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으면 너무 불쌍하다고. 겨우 얻은 가족들인데 이렇게 다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면 못 견딜 수도 있다면서. 차라리 본인들이 나쁜 역할을 해서 독하게 이 세상 혼자 살아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어떻게 그런 문자 하나 못 보낸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부탁 들어드렸습니다. 전 그제야 10년 전의 전말을 듣고 혼절할 것만 같은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으며 여의사에게 물었죠. 그럼 어머니께서는 왜? 글쎄요. 제가 알기론 환자분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간호하시는 어머님도 치매가 꽤나 진행되었던 걸로 알아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전 거기까지 압니다. 전 그 길로 시어머니의 동생분께 연락해서 시어머니에 대해 여쭤봤죠. 그럼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동생분은 조용히 절 데리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엔 시어머니와 오빠가 나란히 안치되어 있더군요. 전 그 앞에서 오열하면서 동생분의 설명을 들었죠. 조카가 희귀병으로 죽었는데 언니까지 치매가 점점 심해지니 마음이 많이 불안했나 봐.
게다가 먼 타국이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딱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에 교통사고가 났대. 새벽에 길을 건너다 돌아가셨다고. 그건 맞아. 그쪽 시아버지랑 똑같이 돌아가셨지. 하필 그때 치매가 심해진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우린 알 수 없지.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셨어. 자기 아들 세상 떠난 지 몇 주 만에. 전 낙골당 앞에서 한참을 오열했어요. 이런 결말을 원하던 건 아니었는데 보란 듯이 다시 와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울고 있는 동안 동생분만 납골당을 열어서 납골당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죽기 전에 짐을 남기고 갔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재산도 본인들 재산 반 이상을 그쪽에게 상속했고 변호사한테 조카 며느리 찾았다고 얘기해 놓을게. 그리고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꼭 며느리에게 주기 전까지 열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어서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지. 이제 알게 되겠네. 전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조개 껍데기 안에 살포시 들어가 있었죠. 예전에 그 젓갈 공장에서 제게 주었던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 안엔 작게 쓴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자 연인인 그대에게 언젠가 결혼식을 올리자는 약속은 결국 못 지킬 것 같네. 요새 나랑 어머니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마음이 아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를 잊고 살아야 네가 굳세고 씩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 그래도 만에 하나 내가 갑자기 기적처럼 낫게 된다면 이 반지를 끼고 예식장을 걸어 들어가자. 같이 손을 꼭 잡고. 알았지? 사랑해. 아주 많이. 그 말투는 원래 제가 알고 있던 오빠의 자상하고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전 그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앉아 있었고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전 제가 아는 건강했던 모습의 오빠와 손을 잡고서 아름다운 바닷가 예식장의 버진 로드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혼조석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앉아 계셨고요. 저희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예식장은 제가 어릴 적 희망에 차서 보았던 노을색으로 붉게 물들어갔어요. 그 색깔은 조개 껍데기의 색깔과 꼭 닮아 있었죠.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오빤 제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워 주었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속삭여 줬어요. 사랑해. 아주 많이. 꿈에서 깨고 난 후 저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서 나와 곧장 제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을 비워둔 지가 오래됐었거든요. 오빠와 시어머니는 절 떼놓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아닌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의사에게까지 시켜 그렇게 강조하셨고요. 지금 저의 행복은 의사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전 눈물을 닦고 다시 제 환자들이 기다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행복이란 참 얄궂어요. 간신히 원할 땐 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순간이 와요. 전 이제 행복을 찾았고 지금은 절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오빠와 시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절 걱정하고 혼자 씩씩하게 살길 원했으니 그들의 마음은 한 번도 제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미움도 슬픔도 남기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은 힘들 때마다 어릴 때처럼 오빠가 준 조개 껍데기를 만져봐요. 그러면 오빠와 시부모님이 제 곁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들과 함께 전 제 행복에 충실하며 살아가려고요. 그것이 시부모님과 오빠가 제게 남기신 유산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인생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연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글을 보냅니다. 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할 것도 없는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큰 외동딸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엔 집 근처에 위치한 작은 회사에 취업하게 됐고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과일 가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규모가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 덕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무난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줘야겠다.
네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실려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구나. 자세한 얘긴 네가 오면 해주겠다고 해서 방금 막 긴급 수술 들어갔어.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가 해했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커다란 트럭 바퀴가 어머니의 상체를 짓눌러서 장기들의 손상이 심하다고 했어요.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긴 했지만 수술 결과가 성공적일 가능성도 적고 성공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란 소식이었죠. 수술방 앞에서 아버지와 밤새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걸까? 이대로 어머니를 영영 못 보게 된다면 어찌 살아야 하나? 고통스럽던 새벽이 지나고 어머니께선 결국 그렇게 눈을 감으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저와 아버지 모두 큰 충격에 빠졌고요. 아버지께선 운영하시던 과일 가게를 닫고 술독에 빠져 사셨고 저 또한 다니던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방에만 박혀 살았습니다. 당시엔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날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시던 어머니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했던 트럭 기사도, 병원으로 실려가신 어머니를 구해내지 못한 의사들도 세상이 전부 미웠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비통스러운 나날들 속에서 먼저 벗어난 사람은 제가 아닌 아버지셨습니다. 간 사람은 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내가 아비가 되어서 널 보듬어 주진 못할 망정 못난 꼴만 보였으니 미안하구나. 우리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자. 나중에 하늘에서 네 엄마 만나면 그래도 당신 그렇게 떠난 뒤로 우리 둘이서 열심히 살았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줄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휴가를 냈던 회사에 복귀했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한동안 문을 닫았던 과일 가게를 다시 여셨어요. 두 분이서 운영하시던 가게이기에 분명 혼자서 운영하시기 힘이 붙였지만 아버지께선 제게 전혀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에게 이제 그만하라며 그동안 충분히 그리워했으니 어머니 편히 갈 수 있도록 놔주라고 담담히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든든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버지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으신 걸까? 어떻게 저렇게 빨리 어머니를 보내주실 수가 있을까 하는 어린 생각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얼마 뒤에 찾아온 어머니의 생신에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생전 어머니께서는 과일 중에서도 딸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마침 어머니의 생신도 겨울에 있던 터라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생신마다 가게에 납품된 딸기 중에 가장 좋은 딸기를 고르고 골라 함께 먹곤 했었죠. 딸기를 함께 드실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니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날도 딸기 박스를 들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박스에서 가장 예쁜 딸기를 골라 정성스럽게 씻어낸 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내려놓으셨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한참 동안을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날에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서럽게 우셨어요. 제가 차마 말을 걸 수 없을 정도로요. 그 뒤로 세상에 둘만 남은 아버지와 전 더욱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다 뵙네요. 집이 과일 가게를 하셨나 봐요. 저도 여기 근처에 살거든요. 저희 어머니 단골 가게인데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저 귤 한 봉지만 주시겠어요?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제일 좋은 걸로 챙겨주실 거죠? 그러던 어느 주말 아버지를 도와 과일 가게 일을 하던 중에 가게에서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어요. 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의 대리님이었습니다. 평소 대리님께선 능청스럽고 싹싹한 성격으로 회사 사람들 모두와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저와도 오며 가며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고요. 반가운 얼굴에 저도 웃으며 인사드리고는 제일 예쁘고 실한 귤들로 골라 한 봉지를 담아드렸죠. 그 뒤로 대리님께선 꽤 자주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주 얼굴을 맞대니 자연스레 대화도 많아졌고 점점 가까운 사이가 돼갔어요.
저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저 그쪽한테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과일 사러 갔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과일 좀 그만 사오라고 성하셔서. 물론 과일이 맛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저랑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저도 매일같이 가게에 들러주시는 대리님께 어느 정도 호감이 있던 상태였기에 식사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국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됐어요.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려니 걱정이 앞서더군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 남으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저와 아버진 서로에게 깊게 의지하며 지내왔기에 아버지를 두고 떠날 마음이 쉬이 들지 않았어요.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니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당신이 그렇게 아버님이 걱정되면 모시고 살면 되지 않느냐 명쾌한 답을 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소식을 전하니 아버지께선 오히려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난 너랑 사위랑 같이 살 마음 없다. 사위가 정말로 나랑 같이 살고 싶어 너한테 그렇게 말했겠니? 네가 오죽 내 걱정을 많이 했으면 결혼을 했으면 나한테 신경 쓸 게 아니라 네 신랑한테 더 잘해야지. 이제부터 가게도 나 혼자 할 테니 굳이 도와주러 올 필요 없다. 가끔 전화해서 안부나 전해줘.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결국 저와 남편은 신혼집을 따로 차렸어요. 친정과 시댁에서 모두 가까운 위치였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기에 저희는 서로 양가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챙기며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죠. 점점 불어오는 배를 안고 출퇴근을 하던 제게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어요. 고민하던 전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집안일을 하며 아버지의 과일 가게를 도우러 다니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해 과장이 됐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건장한 사내아이였죠. 아버지께서는 손주를 몹시 예뻐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이곳저곳 돈 쓸 곳이 늘어났고 생활은 조금 더 빠듯해졌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은 참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를 보며 매일같이 웃는 나날들이 계속됐어요.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난 것 같아. 최근 들어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니. 사장이 무리하게 사업 규모 늘리려다가 일이 잘못됐나 봐. 오늘 회사에 빚쟁이들이 쳐들어와선 난리를 쳐놓고 갔어. 사장은 이미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갑작스러운 회사 부도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과 제가 다니던 회사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모두 성실하고 큰 문제 없이 굴러가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부도라니. 다행히 어느 정도 저축해 있었던 돈은 있었기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장 잔고가 그리 넉넉하진 않았어요. 괜찮아 여보. 새 회사 찾으면 되지.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금방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그전까지 모아놨던 돈으로 아껴서 생활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전 애써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남편이 얼마나 시리가 컸겠어요. 비록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는 어떡할 거냐며 남편을 닥달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구직 활동을 시작했고 남편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전 동네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일하는 동안 저희 아들은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시기로 하셨고요. 금방 새로운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남편의 구직 기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판국이었고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그런 남편의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다고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말라고 응원해줬지만 남편은 술을 마시고서야 잠에 드는 날이 부쩍 늘어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을 봐주시던 시어머니께서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쓰러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보, 나 새 직장 구했어. 내일부터 출근이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식당 일 하랴, 애 돌보느랴 정말 힘들었지? 이제 걱정 끝이야. 우리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기쁜 목소리로 구직 소식을 전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 띤 남편의 얼굴에 덩달아 저도 눈물이 났고 저희 부부는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전 식당 일을 그만뒀고 다시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죠.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한 남편은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 힘든지 항상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직장과 집의 거리가 전보다 멀어졌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섰고 야근을 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제가 새로운 회사에 대해 물을 때마다 남편은 항상 피곤하다며 얘기를 미뤘습니다. 회사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회사 이름은 무엇인지, 남편이 회사에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지만 그저 전에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겠거니 추측해 볼 뿐이었죠. 뭐가 어찌됐든 남편은 꾸준하게 월급을 가져왔고 조금 피곤해 보이는 것만 빼면 특별히 수상한 점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새로운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야근을 했다며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고 피곤한 얼굴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전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아서 한참을 뒤척이던 중이었죠. 깊은 잠에 들었던 것 같은 남편이 조심스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발소리를 죽이고 방 밖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처음엔 화장실이라도 가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순간 몽롱하던 정신이 번쩍 들며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외투를 챙겨 입고 현관 밖으로 나서니 엘리베이터가 1층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섰죠. 익숙한 뒷모습이 시야에 잡혔고 그대로 남편을 뒤따라갔습니다. 이 새벽에 도대체 어딜 가고 있는 걸까? 설마 바람이라도 피는 건 아니겠지? 전혀 그런 낌새가 없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내 남편은 술집이 모여있는 거리로 들어섰고 한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친구를 만나러 왔다기엔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고 설마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나 싶은 생각에 급하게 남편을 따라 술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보, 당신 여긴 어떻게... 설마 집에서부터 쫓아온 거야? 놀란 얼굴의 남편은 웬 추격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한쪽 손엔 못 보던 차키가 들려 있었고요. 상황을 파악하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저 몰래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다던 남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자 전 결국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가게 한켠에 아이를 앉혀놓은 채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대부분 혼자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얌전하게 앉아 있었지만 집에 가고 싶다며 칭얼대거나 장난을 치는 일도 잦았어요. 아이를 신경 쓰랴 주방 일을 돕느랴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든 날들이 계속됐고 처음엔 편의를 봐주시던 식당 아주머니께서도 나중엔 곤란한 눈치를 보이셨죠. 남편은 그렇게 매일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와 지친 얼굴로 집안일을 하는 저와 점점 바닥을 보이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하루하루 심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직 활동은 마음처럼 되지를 않았고 결국 남편은 건설 현장 일용직 인부 일을 시작했어요. 몹시 힘들긴 했지만 당장 회사에서 일할 때만큼의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일은 막노동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아픈 곳이 늘어가고 예전만큼 긴 시간 일을 할 수 없었던 남편은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와 남편을 배웅하는 제 얼굴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동안 제게 말도 하지 못하고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나 혼자 마음 편하게 지내서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당신한테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이제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우리 뭐가 됐든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살자. 당신한테만 짐 지우지 않을게. 제 말에 남편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나 듬직해 보이던 남편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건 처음이었죠. 그렇게 남편을 꼭 껴안고 서로 더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어요. 그 뒤로 저희는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그간 저희 부부가 고생했던 얘기를 전해 들으신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과일 가게를 접고 그 자리를 저희에게 양보하기로 하셨거든요.
당연히 처음엔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완강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들어 혼자 가게 운영하는 게 힘에 부쳤다며 돈을 조금 보태줄 테니 너희 둘이서 원하는 가게로 잘 꾸려나가 보라면서요. 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그럼 저와 남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 물어왔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진심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다며 그땐 아버지께서 반대하시기도 했고 본인도 어머니가 계셔서 결국 흐지부지 됐지만 이제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곁에서 모시고 싶다면서요. 결국 그렇게 저희는 네 가족이 됐고 저와 남편은 과일 가게가 있던 자리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분식집은 생각보다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과일 가게가 있던 위치가 아파트 단지 앞이기도 했고 바로 앞에 달동네로 들어가는 오르막도 있었거든요. 아파트며 달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며 자주 가게에 들렀고 달동네에 사시던 어르신분들도 저희 가게를 자주 찾아주셨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자라왔던 환경처럼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였죠.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것엔 저와 남편의 습관 탓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손님들이 오시면 번번이 음식을 무료로 드리곤 했거든요. 김밥 한 줄을 사가시고선 그걸 3번 나눠 하루 식사로 때우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친구들이 떡꼬치 하나씩 사 먹을 때 돈이 없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만 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만한 성정이 못 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도움의 손길을 베풀다 습관처럼 굳어지게 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떡볶이 500원어치도 팔아요? 아유, 손주놈이 여기서 파는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할머니께서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한눈에 봐도 몹시 마른 체구에 거의 피골이 상접하신 듯한 모습이셨죠. 할머니께서는 500원짜리 한 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시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달동네 주민이시겠구나 하는 마음에 커다란 용기에 떡볶이를 가득 퍼담아 드렸습니다. 500원어치인 작은 종이컵에 떡 4-5개를 넣어드리는 것이 다였지만 딱 봐도 할머니께서도 제대로 된 식사를 오래 못하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커다란 용기 봉투에 담아드리자 할머니께서는 몹시 당황하신 모습이었습니다. 500원어치를 달라고 했는데 한눈에 봐도 훨씬 많은 양을 드렸으니까요. 저희가 오늘은 일찍 장사를 접고 들어갈 생각이어서요. 떡볶이가 많이 남아서 많이 드린 거예요. 할머님 혹시 순대 좋아하세요? 순대랑 튀김도 좀 챙겨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못 팔면 다 버리는 거여서요. 그렇게 할머니의 손에 순대와 튀김을 한 봉지씩 더 쥐어드리자 할머니께선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시곤 떠나셨어요. 그 뒤로 할머니께선 한동안 저희 가게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그날의 일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날 식사는 잘 하셨어요? 손주가 떡볶이는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손주 주실 떡볶이 사러 오신 거예요? 오랜만에 가게를 찾으신 할머니께선 그날도 몹시 수척하신 모습이었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저와는 달리 어딘가 불편하신지 제대로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싶어 왜 그러시냐 묻자 할머니께서는 우물쭈물 하다가 500원을 내미셨습니다. 오늘도 떡볶이 500원어치만 달라고 하시면서요.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염치가 없어 가게를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가게를 일찍 닫을 거라는 제 말과 달리 분식집은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보신 할머니께서는 마음 한켠에 불편하셨다고 해요. 그날 제가 드렸던 음식은 몹시 맛있게 드셨다고 오늘은 괜찮으니 꼭 500원어치만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뵌 새에 얼굴이 더 수척해지신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점심시간인데 식사는 하셨냐고 묻고 저도 이제 막 밥을 먹으려던 참인데 같이 드셔달라며 할머니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내 상을 차리고는 저 혼자 먹기 적적해서 그런 거라며 편하게 드시라고 얘기를 건넸죠. 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께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예상대로 할머니께선 달동네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할머니께선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어릴 적엔 얌전하고 착한 딸이었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못된 무리와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잘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집을 나가선 연락이 되질 않았고 한참 뒤에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땐 임신한 채였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 물어봤지만 딸은 모른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했고 그렇게 할머니 입장에선 귀한 딸을 임신시킨 남자의 정체도 모른 채 산딸이 됐어요. 딸은 임신한 채로 집에 돌아왔을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출산을 하며 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아이를 낳은 후로 시름시름 앓았다고 해요. 태어난 아이도 선천적으로 뇌혈관에 기형이 있어 몸이 약했고 할머니께선 매일 폐지를 주워다 팔며 딸과 손주를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할머니께선 늦은 밤까지 폐지를 줍다 집에 돌아갔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대문 밖까지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방에 들어갔더니 딸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그 옆엔 손주가 울고 있었어요. 놀란 마음에 딸을 그대로 들쳐업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지만 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챙겨 먹질 못했으니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을 잃은 후로 할머니께선 깊은 슬픔에 빠지셨어요. 그러나 지치지도 않는지 옆에서 울고 있는 손주를 보며 기운을 차리셨다고 해요. 할머니께선 당시 딸을 데리고 갔었던 병원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기초수급자 신청이며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처음으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거나 다방면으로 관리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은 시절이었으니까요. 손주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희귀병은 뇌혈관 기형이라는 병이었는데 정상적인 뇌와 다르게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이 바로 연결되는 혈관 덩어리를 형성하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뇌출혈이며 뇌경색 등 뇌 관련 질환이 일반인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당시 간질 발작이라 불리던 뇌전증도 자주 일어났죠. 요즘에야 간질이 전염병이 아니란 사실을 다들 알고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간질 환자는 기피하는 문화가 있었으니 손주는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신청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더 좋은 치료를 받거나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기에 발작이 일어나거나 손주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그저 가만히 진정되기만을 기다리신다고 하셨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눈앞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과 매일 폐지를 주어서 버시는 돈을 합쳐도 형편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고 할머니께선 본인 입엔 아무것도 넣지 않으시더라도 어떻게든 손주를 먹여 살리는 데에 급급한 상황이셨어요. 이런 눈물 나는 사연을 듣고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전 그 자리에서 정말 펑펑 울고 말았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동안 할머니께서 해오셨을 고생들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도 할머니 손에 음식들을 잔뜩 쥐어 보내드리고 얼마 후에 달동네 끄트머리에 있는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만난 할머니의 손주는 저희 아들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어요. 한눈에 봐도 마른 체구에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곤 해맑게 웃는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바리바리 챙겨갔던 떡볶이며 튀김들을 상에 깔아주자 아이는 너무 좋아했어요. 손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학교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희 분식집을 지나쳤는데 떡볶이는커녕 떡꼬치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어 그저 부러운 눈으로 가게 안에 떡볶이를 먹는 친구들을 바라만 봤다고 합니다. 고생하시는 할머니와 어려운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차마 떡볶이 얘기를 못 꺼내다가 유난히도 머리가 많이 아팠던 날 처음으로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신 할머니께서 500원을 들고 저희 가게에 찾아오셨고 그날 손주는 꿈에 그리던 떡볶이를 처음으로 맛보게 됐습니다. 처음 맛본 떡볶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고 그날 이후로 손주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가 됐다고 했어요. 세상에 더 좋은 음식들이 차고 넘치는데 겨우 떡볶이가 뭐라고 허겁지겁 상에 놓인 분식들을 집어먹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할머니께선 이런 외진 곳까지 뭐하러 고생스럽게 찾아왔냐며 앞으로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 뒤로도 자주 할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아픈 아이뿐만 아니라 헬쑥하신 몸으로 매일같이 폐지를 나르시는 할머니도 걱정이 됐거든요.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지, 혹여나 갑자기 쓰러지시면 들여다봐줄 사람도 없을 텐데 하는 생각에 한 달에 2번씩 떡볶이며 튀김이며 분식들을 잔뜩 들고 얼굴을 비추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죠. 친구랑 싸웠나 아니면 사고로 크게 다치기라도 했나 별별 걱정들이 다 들어 가게를 남편에게 맡기고 급하게 학교로 향했습니다. 헐레벌떡 들어간 교무실엔 걱정과 달리 멀쩡해 보이는 저희 아들과 아주 익숙한 얼굴의 아이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의 손주였습니다. 알고 보니 손주와 저희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거예요. 분식집을 운영하느라 아이 학교에 많이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기도 했고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먼저 종알종알 얘기하기보단 알아서 척척 잘하는 아이였던지라 아들의 반에 아픈 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그날 할머니의 손주는 학교에서 간질 발작을 일으켰고 놀란 아이들은 전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떠는 아이를 피해 도망갔다고 해요. 그러나 저희 아들은 도망가지 않고 손주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에 있던 날카로운 물건들을 치워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주가 발작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를 부축해 간호실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께선 저희 아들이 아주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다며 본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난 일이라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저희 아들 덕분에 사고 없이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손주의 보호자인 할머니께 연락을 드려야 했지만 할머니께는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 저를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손주의 병에 대해 알게 되었던 날 아들에게 혹시나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라고 가볍게 일러줬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아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해서 그날은 간만에 외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할머니를 모시고 남편까지 5명이서 함께요. 그날 이후로 저희 아들과 할머니의 손주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됐어요. 이전까진 간지를 무서워하던 반 친구들도 저희 아들 덕에 할머니의 손주와 점차 친하게 지내게 됐고요. 아픈 몸 탓에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손주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고 할머니께서도 저와 아들에게 몹시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달력을 보니 할머니를 찾아뵌 지 시간이 꽤 지났더군요. 간만에 할머니 댁에 찾아뵐 겸 가게도 일찍 정리하고 분식들과 제가 먹으려고 가져왔었던 과일들을 손에 한가득 들고는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익숙한 대문이 보이자 밖에서부터 할머니 저 왔어요 소리를 질렀는데 이상하게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선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다고 쳐도 이 시간이면 분명 손주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불안한 마음에 가져온 것들을 문 앞에 내려놓고 급하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안은 완전히 싸늘했습니다. 사용하시던 가구며 주방 도구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렇게나 열려있는 서랍이며 난장판이 되어 있는 옷가지들이 급하게 짐을 챙겨 나간 티가 역력했죠.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마침 아주머니 한 분께서 길을 지나고 계셨어요. 다짜고짜 아주머니를 붙잡고 여기 사시던 할머니랑 손주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께선 당황한 표정으로 그 사람들이 이사 나간 것 같던데 하시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전이었나 새벽에 갑자기 구급차 소리가 온 동네 울리는 거예요. 이런 달동네 구석까지 구급차가 오는 일이 어디 흔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동네 사람들 다 자다 말고 뛰쳐나와서 밖을 기웃거리는데 딱 이 집 앞에 서더라고요. 왜 이 집 손자가 아프잖아요. 간질인가 뭔가 뇌에 무슨 문제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 손자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갑다 하고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가서 잤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애가 아니라 애 아빠가 쓰러졌던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살던 집인데 얼마 전에 애 아빠가 갑자기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나도 지나가다 얼굴 몇 번 봤는데 딱 봐도 성질이 고약해 보이더라고. 여기 옆집 사는 아줌마가 그러는데 며칠 동안 애 우는 소리랑 남자가 고함치는 소리가 그렇게 들렸대요. 술 마시고 행패 부린 거겠지. 아무튼 그렇게 쓰러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날 할머니 혼자 오셔서 짐 챙겨 나간 것 같던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연락은커녕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던 손주의 아빠가 갑자기 할머니 댁에 찾아왔고 며칠간 행패를 부리다가 급하게 이사를 나갔다니, 혹시 그 사람들 어디로 이사 간다는 얘기는 없었냐 물으니 아주머니께선 전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 뒤로 달동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붙잡고 할머니의 행방을 묻고 분식집을 찾아오는 손님들께도 간간히 할머니에 대해 물었지만 다들 아는 바가 없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손주의 소식을 물으니 손주는 갑작스레 전학을 갔다고 했어요. 저한테도 전학 간다 어쩐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놀다 평소처럼 헤어졌는데 선생님이 처음엔 아프다고 했다가 나중엔 전학 갔다고 하셨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걱정스러운 아들의 목소리에 전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손주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갔으니 나중에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등을 토닥여 줬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손주는 소리 소문 없이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동네 사람 누구도 둘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할머니께 따로 연락을 드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아이의 아빠에게 협박을 당하신 건 아닐까? 혹시 손주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이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만을 남겨둔 채로 시간은 흘러갔어요. 하루, 한 달, 1년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레 할머니와 손주의 일은 잊혀졌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했고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아들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치맛바람이다 뭐다 아이 교육에 열을 올리는 다른 엄마들과는 다르게 전 바쁘게 가게 일을 해야 하는 탓에 아들에게 크게 신경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보통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사춘기 덕에 부모와 어색해지기 마련일 텐데 저희 아들은 언제나 제게 엄마 하며 먼저 살갑게 말을 걸어오곤 했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그 흔한 학원도 한번 보내주지 못했는데 아들은 학교 공부며 집안일이며 뭐든 혼자서 척척 해내는 아이였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아들을 낳았나 하고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언제나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온다고 하죠. 너무나 행복했던 저희 가족에게 불행은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드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워낙 병원에 실려올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과 폐에 심한 손상이 있습니다. 에크모라는 인공기계를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 이 기계가 당장은 심장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아드님 심장이 이미 혼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크모 치료를 하면서 심장 이식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평소처럼 학교가 끝난 뒤 가게 일을 돕기 위해 학교 뒤쪽 골목길로 걸어오던 중이었고 좁은 길을 지나던 트럭이 코너에서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어요. 트럭 기사는 다친 저희 아들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겁이 났던 건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버렸고 쓰러져 있던 아들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이 지나가던 골목길은 낮에도 인적이 매우 드문 길이었기에 아무도 목격자가 없었어요. 아들이 발견되었던 시간도 사고 후 30여 분여가 지난 시간이었다고 해요. 저희 아들은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30분이나 다친 채로 방치되어 있던 겁니다. 병원에선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늦게 발견됐다면 제대로 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기계들을 잔뜩 단 채로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는 걸까? 저 작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늘은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 걸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께선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혼자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과 입원하신 아버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간호를 하다 보니 저 또한 심신이 몹시 지쳐가고 있었어요. 저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도 지쳐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간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어야 했기에 남편이 혼자서 가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졌고 저와 남편 사이에도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워있는 두 사람을 보며 매일 눈물로 지새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아들과 아버지도 제 곁을 떠나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한시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고 간절한 제 마음과는 다르게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에크모 치료도 지속하기 어렵다며 빠르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아들이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는 쉽게 이식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언제 기증자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갈수록 쇠약해지시던 아버지께서 결국 눈을 감으신 뒤 전 미친 사람처럼 아들에게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심장이 기적처럼 갑자기 다시 뛸 수도 있지 않을까. 당장이라도 기계들을 벗어던지고 일어나 엄마 하고 저를 불러주진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하루 종일 중환자실 앞에서 떠나질 못했어요. 당시에 전 거의 사람꼴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아들에게 차도가 있을까 하루 종일 중환자실 앞에서 소식만 기다리느라 몸무게가 8kg나 빠졌을 정도였죠. 절 더욱 미치게 하는 건 아들의 사고가 뺑소니란 사실이었어요. 그날의 사고로 저희 가족은 이렇게 큰 불행을 겪고 있는데 그 불행의 씨앗이 된 트럭 기사는 잡힐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날 그 골목길에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 지나가고 있었을까? 평소에 아들이 가게 일을 돕지 않았었다면, 그날 학교가 10분이라도 일찍 끝났다면, 그 트럭 기사가 조금이라도 주변을 잘 살폈다면, 골목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수많은 상상들이 매일같이 절 괴롭혔고, 그러다 보면 차오르는 우울분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2번이나 겪어야 하는 건가?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스스로는 물론이고 가게 일이며 남편이며 주변에도 전혀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죠. 당신 이제 그만 좀 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병원에 붙어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애 눈 떴을 때 당신 그런 꼴 맞이할 거야? 당신 마음 힘든 거 잘 알아. 장모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장인어른께서도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다 내팽개치고 병원에만 붙어있으면 뭐 나아져? 당신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집착한다고 기증자가 갑자기 나타나기라도 하냐고. 나 혼자서 가게 운영하기도 이제 지쳐.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제발 그만하고 정신 좀 차리자. 애를 위해서라도. 그런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이 거의 울면서 쏟아낸 말에 전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입맛이 없더라도 억지로 밥을 챙겨 먹기 시작했고 한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가게도 돌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게 손님들을 절 몹시 반겨주셨고 그동안 걱정이 많았다며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며 하나같이 따뜻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들의 온기에 바보같이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나네요. 가게 일을 하는 중에도 혹시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핸드폰을 항상 곁에 두고 가게 문을 닫으며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기특하게도 인공기계를 단 아들은 생각보다 더 잘 버텨주고 있었고 기적처럼 기증자가 나타나주기만을 매일같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런 제 간절한 마음을 하늘에서도 알아주신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기증자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가게에서 연락을 받은 전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남편과 전 밤새 수술실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경관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심장 기증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운이 좋으셨네요.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덕분에 아들은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이전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장기 기증 원칙상 기증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저희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기증자분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심장을 기증받았다는 것은 기증자분의 생명이 다했다는 뜻이었기에 마냥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기증자분께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전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요즘엔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는 제도가 생긴 모양이지만 당시엔 둘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점점 회복하며 이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갔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맞으시죠? 저 기억하세요? 분식집 사장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만나네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었는데요. 아들의 재활을 돕던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중 전 병원 로비에서 너무나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10여 년 전 홀연히 사라지셨던 할머니였죠. 할머니께서도 절 알아보시곤 너무나 반가워하시며 안부를 물어오셨어요. 전 할머니께서 사라지신 후에 행방을 묻고 다녔던 일이며 아들의 교통사고 후에 기적처럼 장기 기증을 받은 일들을 주잘주잘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를 들으시던 할머니께서는 이내 눈물을 왈칵 쏟아내셨어요. 갑작스런 눈물에 당황한 전 왜 그러시냐며 저희 아들이 이제 잘 회복해서 재활 중이다. 그동안 힘든 일이 많으셨냐 할머니를 위로하며 등을 토닥여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눈물을 보이시더니 조금 진정이 되셨는지 세상에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구나 하시며 혼자 되뇌이시더라고요. 10년 전 그날 할머니 댁엔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고 해요. 아이 아빠는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고 매우 난폭한 성격이었습니다. 딸을 임신시켜 놓고도 나몰라라 하다가 본인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딸이 살던 집을 기억해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할머니께선 딸은 이미 죽었고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 호통을 쳤지만 건장한 남자의 눈에 삐쩍 마른 할머니가 무서웠을리 만무했죠. 결국 남잔 할머니 댁에 눌러붙어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아이에게 소리를 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그날 새벽에도 잔뜩 취한 채로 언성을 높이다가 갑작스러운 쇼크로 쓰러진 거예요.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 옆집에 부탁해 급하게 119를 부르긴 했지만 할머니께선 남자가 쓰러진 지금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남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할머니께선 필요한 짐들만 급하게 챙겨 손주를 데리고 먼 동네로 도망치셨대요. 혹시 남자가 소식을 물어 찾아올까봐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쫓기듯 몰래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도 모두 소식을 몰랐던 거예요. 1년의 사건을 거치며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원래도 좋지 않았던 손주의 건강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됐대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난 10년간 큰 수술을 2차례나 받았고 그럼에도 차도가 없어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손주는 생전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얘기였대요. 할머니께서는 당연히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자신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대가 없는 나눔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자신도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눔을 베풀고 싶다는 손자의 말에 결국 고집을 꺾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손자가 뇌사 판정을 받자 장기를 기증하게 됐고 손자의 심장이 비슷한 나이였던 저희 아들에게 기증된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아픈 몸으로 자라왔는데도 언제나 해맑게 웃어 보이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할머니 곁에서 저도 눈물을 한참 쏟아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연 아닌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에게 할머니 손주의 심장이 들어왔다니요. 덤덤하게 그간의 일을 말씀하시는 할머니께선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여전히 마른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더 눈물이 났어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으니 다시 전에 살던 달동네 집에 들어가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고 몸이 좋지 않아 회지 줍는 일도 하지 못하고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저희 같이 살아요. 제가 할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손주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면서 혼자 남으실 할머니가 걱정돼서 이런 인연을 만들어 줬나 봐요. 제가 어머니처럼 잘 모실게요. 할머니께선 제 말을 깜짝 놀라시며 됐다 손사래를 치셨지만 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제가 모시고 싶다, 거절하지 말아달라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결국 거절하시던 할머니께서도 제 고집에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고 남편과 아들 또한 할머니를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게 또 한 가지 희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뺑소니범이 잡힌 거예요. 사고 후 한참 동안 목격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저희 가게에서 도움을 받으셨던 달동네 주민분들이 분식집 아들이 사고가 났다며 저희 부부를 대신해 이리저리 증거를 찾아주셨던 것이었어요. 아쉽게도 목격자는 찾지 못했지만 달동네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그날 그 골목을 지날 만한 트럭의 후보들이 추려졌고 결국 그 증거를 토대로 뺑소니범을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한땐 세상이 참 밉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남들을 위한다고 위하며 살아왔는데 왜 하늘은 내게 고통만 주는가 원망스러운 나날들이 많았죠. 그러나 결국 제가 베푼 것들은 전부 기적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완벽하게 회복해 이전처럼 잘 걸어다니고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효도할 수 있는 할머니가 생겼으며 분식집은 여전히 따뜻하고 좋은 손님분들로 넘쳐나요. 그리고 고통의 시발점이었던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됐고요. 이보다 완벽한 결말이 어디 있을까요? 전 앞으로도 베푸는 삶을 살 예정입니다. 그 나눔이 언젠간 제게 또 다른 기적으로 돌아오리라 믿으니까요.